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에 세금이 붙는데요. 정작 세금을 매기는 규칙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식 보고서에서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금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규칙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두면 유리해지는 것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나 에어드랍이라는 거 아시나요? 코인을 공짜로 받아보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 이번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되고, 이 공짜로 받은 그 코인이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서 가장 비싼 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 1분만 기본기를 깔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미루지 않는 이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불과 5개월도 안 남았죠. 1년 동안 코인으로 번 돈이 250만 원을 넘는다. 그렇다면 그 넘는 부분의 22%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버셨다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750만 원, 여기에 대한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돈은 월급에 붙는 세금도 아니고 주식 세금도 아닙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별도의 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월급도 사업도 아닌 그 밖의 소득을 담는 주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이 사고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왜 코인만 내고 있느냐, 이다른 형평성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세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세금을 걷는 쪽의 준비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다소 놀라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전한 내용이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년 코인 과세를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남긴 겁니다. 입법조사처가 어떤 것이냐? 국회 안에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법을 만들거나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펴봐주는, 말하자면은 국회의 검사관 같은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경고 자체가 밖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니라 세금 제도를 만드는 집안 안쪽에서 나온 목소리란 뜻입니다. 그것도 시행을 반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지금 입법조사처가 짚은 구멍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 공짜로 받은 코인 에어드랍인데요. 이 스테이킹이라고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이 이처럼 보상을 주는 서비스가 있죠.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이벤트처럼 코인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받은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순간에 매길지, 나중에 팔 때 매길지, 그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하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에 대한 처리인데요. 같은 해 안에서 번 것과 잃은 것을 서로 합쳐서 계산을 해주는데, 작년 손실을 올해로 넘겨서 빼주는 건 안 된다? 이걸 2월 공제라고 하는데, 그 제도가 코인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작년에 1000만 원 손실 봤어요. 그리고 올해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2년을 합쳐서 번 돈은 제로죠. 근데 올해 분 기준으로 오히려 165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입니다. 지금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에 실제로 그대로 적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외 거래소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들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해외 양쪽에서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거래소 없이 투자자들끼리 직접 사고 파는 방식인데, 이건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회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4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을 따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려면 시간을 4년 전으로 돌려보셔야 돼요. 2022년 7월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이라는 걸 하나 내놓습니다. 여기서 유권 해석은 정부가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해주는 걸 뜻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스테이킹처럼 코인을 공짜로 넘겨받는 건 증여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증여세는 공짜로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인 거고, 세율이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의 상식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코인 세금이 내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 팔아가지고 번 돈에 붙는 소득세이고요. 증여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한 국회의원이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을 두고 국세청이 과세 가능성을 검토했었던 일도 있었어요.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모든 에어드롭에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공짜였는지, 실제로 재산이 넘어온 게 맞는지, 이런 상황들을 일일이 하나씩 따져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그림들이 겹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받을 때는 증여세가 걸릴 수 있겠고 팔 때는 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코인 하나에 세금 체계 2개가 겹치는 건데요. 이 2가지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더 꼬이는 건 가격이죠. 공짜로 받은 코인은 매수한 가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받은 날의 시세를 원가로 쳐줄지 아니면 영원으로 볼지,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팔 때 이득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가가 제로면은 판 금액 전체가 이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추가 아직 비어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미국은 이미 그 정답을 정해놨죠.
미국 국세청에선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을 받는 순간에 시장 가격만큼 소득으로 보고요. 그 가격이 나중에 팔 때의 원가가 된다고 못을 박아두거든요. 이 미국은 첫 번째 단추가 채워져 있고 또 우리는 비어있는 채로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아니 그럼 지금부터 그냥 해외 거래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통념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프라고 해가지고 국제 약속이 있는데요. 각 나라의 국세청이 자기 나라 사람의 해외 코인 거래 내역을 매년 자동으로 주고받기로 한 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8개 나라가 2024년 11월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2027년부터 이 정보 교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방침까지도 밝힌 상황이고, 날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과세가 시작되는 해랑 해외 거래 정보가 오가기 시작하는 목표 연도가 똑같은 해입니다. 다만 나라별로 실제 교환이 언제부터 될 수 있을지 이 세부 일정들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만큼은 분명해요.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건 지금의 이야기고요. 말 그대로 영원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어수선한 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문서에 적힌 사실이 아니라 제 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보안 입법이냐, 네 번째 유예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전제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먼저 이 과세는 이미 3번 정도 미뤄졌습니다. 2022년에서 23년, 25년, 그리고 27년까지 미뤄진 상황이죠. 미뤄본 경험이 있는 제도들 같은 경우는 또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자본시장 연구원이 최근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공백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7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법원 측에서는요. 이 세금에 대해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가지고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 세금은 법에 또렷하게 적혀 있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빈칸이 많은 상태로 시행했을 경우에 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정부도 그 빈칸을 메운다거나 시기를 뒤로 미룬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강력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첫 번째 신호가 나올 자리도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7월 말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 그리고 하반기 정기 국회인데요. 여기에 가상자산 보안 내용이 담기는지 강행과 유예를 가르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예가 된다고 단정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유예가 되든 시행이 되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록인데요. 이게 왜 돈이 되는 얘기냐? 국세청 안내를 봤을 때 내년부터 새로 매수한 코인들은 산 가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한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원가로 인정해주는 방식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비율과 기준들은 아직까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중이고, 숫자로 살펴보자면 1000만 원에 사서 1200만 원에 팔았다면 실제 이득은 200만 원이겠죠. 250만 원 쪽 공제 안쪽이다 보니까 세금은 0원입니다. 근데 매수한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 금액 12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600만 원만 원가로 인정받다 보니까 그 이득이 600만 원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350에 대한 22%, 77만 원의 세금이 나올 거고, 같은 거래인데 기록이 있으면 0원, 없으면 77만 원, 기록 한 장의 값이 이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챙기실 건 단순해요.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보상을 받으면 받은 날짜랑 수량, 그리고 그날 시세를 화면 캡처로 남겨두셔야 돼요. 이 거래소 거래 내역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서 따로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예고된 제도에서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갖고 계신 코인들, 시행 직전 시세를 기준으로 원가를 쳐주는 안전장치가 따로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 저희가 과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정 모르시겠으면 저희 채널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세무 전문가 쪽으로 본인 상황들 한번 점검 받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미국 하원에서 클래리티법 공청회를 드디어 엽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하원은 이미 1년 전에 294대 13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법이죠. 자기 손으로 끝낸 법안을 놓고 워싱턴 의사당도, 그리고 뉴욕 월가 한복판에서, 워싱턴 의사당도 아닌 뉴욕 월가 한복판에서 통과 딱 1년이 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켤 예정입니다. 이 공청회라는 건요, 원래 법을 만들기 전에 열고 있는 절차인 건데, 이건 원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예요. 게다가 이 거꾸로 된 공청회를 앞두고 의회 안에서는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그 다음 기회는 2030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이상한 공청회의 수수께끼 두 가지를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고 왜 하필 그 건물인지, 이 두 가지를 풀고 나시면은 앞으로 3주일 동안 XRP 홀더가 정확히 뭘 지켜보셔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먼저 지금 이 판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지부터 짚어보셔야 되겠죠.
클래리티법은 미국에서 코인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 정하는 법인데요. 지난 5월달 이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었고요. 지금은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상원 본회의가 60표가 필요한 문턱인데 아직까지도 표가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이 상원의 두 위원회 안을 하나로 합치게 된 병합안이 드디어 공개될 예정인데요. 문서가 70쪽 넘게 두꺼워졌는데 정작 민주당이 표의 조건으로 걸어온 윤리 조항이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머피, 바놀렌, 머클리 이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곧바로 공개 반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한은 언제까지냐? 이 8월 초면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표는 모자라고 달력은 3주밖에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표면적인 뉴스고, 근데 바로 이 타이밍에 정작 급할 게 없어 보이는 하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혀있는 건 미국 상원입니다. 하원은 작년 7월달에 이미 그 숙제를 끝냈어요. 근데 상원이 아니라 하원에서 그것도 표결을 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청회가 무엇이냐? 법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랑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낸 쪽이 왜 다시 성명회를 열까요? 장소도 이상합니다. 하원 공청회는 보통 워싱턴 의사당 안에 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이번엔 뉴욕에서 열려요. 하원이 의사당 밖으로 나가서 여는 이른바 현장 공청회라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외신이 짚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하원 통과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고요. 저는 이번에 개최 장소를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쪽으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하원 공식 문서 저장소에서 개최 공지를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 장소가 뉴욕 파인가 15번지 페더럴홀 국립기념관입니다. 이름이 다소 낯설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가 어떤 곳이냐? 1789년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초의 연방의회가 처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곳도 바로 여기고요. 권리장전이 발의된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의회가 태어난 집인 건데 지금 서 있는 건물은 1842년 이때 다시 지어진 거겠지만요. 자리는 그대로 그 자리고 이 건물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의회가 태어난 자리에서 세계 금융의 심장을 마주보고 법을 통과시킨 지 딱 1년 되는 날 무대를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청회 제목도 의미심장해요. 클래리티법이 혁신을 어떻게 여는지 질문이 아니라 결론이 제목에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는 뭘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이 법안을 옹호하고 업계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설계된 자리다. 이렇게 외신이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메시지를 쏘는 무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대라는 건 반드시 관객이 있다는 뜻이죠. 이 메시지의 수신인이 누굴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층이 열립니다. 1차 수신인은 당연히 상원입니다. 표결을 미루고 있는 상원의원들 들으려고 여는 무대죠. 근데 여기에 덜 알려진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상원 60표만 넘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상원이 내용을 고쳐가지고 통과시키면은 그 고쳐진 법안을 하원이 다시 통과시켜야 대통령 책상으로 가죠. 양쪽 안을 하나로 맞추는 이 조율 작업이 보통 몇 주씩 걸리는 구간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하원 측에서 이 구간을 미리 치워버렸습니다. 하원의 농업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맡고 있는 더스티 존슨 의원 측에서는요, 상원이 휴회 전에 통과시키면 양원의 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서 신속 절차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래서 남은 일정이 하원 표결 한 번이랑 대통령 서명으로 압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을 처음에 발의한 프렌치 힐 위원장도 같은 태도를 예고했고요. 그래서 지금 분석가들은 이제 이 법의 병목이 상원 딱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오늘 공청회를 다시 보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원은 지금 상원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 도로는 이미 깔아놨다. 그래서 너희는 건너만 오면 된다. 이 통과 1주년 날짜에 의회가 태어난 자리에서 열고 있는 공개 보증서인 셈이겠죠.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과 공식적인 발언들입니다. 그럼 이제 홀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XRP한테 도대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XRP는 이미 3월달에 상품 분류 받았잖냐. 소송도 끝났는데 클래리티가 되든 말든 이제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요.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지난 3월달 미국 SEC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이 두 기관이 공동적인 해석문을 냈었고, 그 68쪽짜리 문서에 XRP를 포함한 16개 코인이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가 됐죠. 미국 대형 로펌들 분석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문서의 정체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법이 아니라 해석인 거고, 이 규제기관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된 입장문이에요. 그리고 입장문의 약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입장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법률과는 다르게 이런 행정조치는 미래의 어떤 정부든지 의회 승인 없이 되돌릴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건요, 이걸 규제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SEC의 애킨스 위원장은 자기들이 만든 행정장치를 두고
클래리티법으로 건너가는 다리라고 표현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리요? 목적지가 아니라 다리. 이 당국조차도 지금 상태를 임시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가 달고 있는 상품 이름표는 말씀드리자면 연필로 쓰여 있는 겁니다. 클래리티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이름표를 법전에 잉크로 새기는 일이죠. 한번 법이 되면은 미래에 어떤 SEC가 오더라도 혼자서는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16개 명단을 쭉 보면은 연필로 쓴 이름표가 지워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몸으로 겪어본 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XRP라는 거고 2020년 겨울에 소송이 시작되고 몇 년 동안 이 코인은 이름표 하나 때문에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지워졌던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번 잉크의 가치가 가장 큰 자산도 XRP입니다. 여기에 달력을 겹쳐보면요. 오늘 밤 무대가 왜 하필 페더럴 홀인지까지도 설명이 돼요. 8월 초에 휴회를 놓치게 된다. 11월 중간선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연말에 짧은 회기가 한 번 남긴 했지만 2027년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법안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미뤄온 루이스 상원 의원이 2030년 전에 디지털자산법을 제대로 만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런 취지로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밤 그 무대 자체가 이 3주일짜리 마지막 창문 앞에서 열고 있는 최후 변론인 셈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전에 정직하게 하나 짚어드려 보자면은 오늘 공청회 자체는 표를 단 한 장도 만들지 못합니다. 표결이 없는 자리니까요. XRP가 지금 국내 거래소 기준 1,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청회가 끝났다고 내일 당장 가격이 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 재료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론전의 마지막 무대고 진짜 관문은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20일이니까 주간에 상원 본회의 상정 소식이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성패를 가르는 변수는 사실상 윤리 조항 절중 하나입니다. 절중안이 나온다. 그럼 휴회 전 표결 강행? 안 나오면 가을 이후로 밀리는 그림이겠죠. 왜 이렇게 보는지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병합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문안 작업은 끝단계란 뜻이고 여기서 남아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정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원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게 되면서 뒷길을 전부 다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원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뒷길을 전부 다 닦아놨습니다. 상원 측에서 넘기만 하면 되는 구조까지 만들어 놓고 무산시키기엔 지금까지 들인 그 공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반대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잘 보시면요. 법안을 폐기하라가 아니라 조항을 넣으랍니다. 조건을 거는 반대는 협상이 가능한 종류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표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밤에 공청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자리하고 어떤 순위로 말을 하는지, 상원에서 상정 날짜 공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윤리조항 절충안 보도가 뜨는지, 반대로 다음 주가 다가도록 상정 소식이 없다면은 이번 여름 창문은 닫히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공청회는 미국 의회가 태어난 자리에서 하원 통과 딱 1년이 되는 날에 여는 최후 변론 무대입니다. 하원은 상원만 넘어오면 표결 한 번으로 끝내겠다라고 이미 길을 깔아놨고 그리고 XRP의 상품 이름표를 연필에서 잉크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에 페더럴 홀에서 나올 말들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상원을 움직일 한마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그 발언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전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무서운 기록이 하나 확인됐죠. 손해를 확정지으면서 매도하는 사람의 숫자, 이게 이득을 보고 매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이번 사이클 들어가지고 가장 크게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코인을 실제로 파는 사람들 중에서 웃으면서 파는 사람들보다 울면서 파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때 도망칠 준비부터 해야 될 것 같은 장면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블록체인 창부를 2016년까지 되감아 보면요. 이 신호가 켜졌던 자리는 전부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웃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뒤집힌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달력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정확히 몇 번째 달인지, 그리고 같은 시간 XRP 쪽 창구에서 2달 동안 조용히 벌어진 일들까지도 순서대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덤으로 나중에 시장을 빠져나올 때 쓸 반대편 신호까지도 하나 챙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무서운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 다크포스트가 공개한 지표인데요.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켜진 뒤로 지금까지 그 극단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시작된 뒤로 처음 발동한 신호라는 점도 같이 밝혔고요. 근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기죠. 가장 많이 우는 순간들이 어떻게 바닥 근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지표가 정확히 뭘 세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지갑 안에는 사실 코인이 한 덩어리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살 때마다 한 장씩 생긴 영수증 뭉치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 얼마에 받았는지 영수증마다 적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코인을 팔거나 옮겼을 때 그 영수증이 계산대를 통과하면서 장부에 도장이 찍힙니다.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나갔으면 이득 도장,
싸게 나갔으면 손절도장, 다크포스트 이 지표는 바로 이 계산대를 통과한 영수증만 골라가지고 이득도장, 그리고 손절도장 이렇게 장수를 비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율 자체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도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아진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지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세는데요. 물려서 버티는 사람들은 세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확정 짓고 매도한 사람들만 셉니다. 말로 하는 항복이 아니라 도장이 찍힌 항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이 아니라 장수를 셉니다. 이 큰 손들의 수백억짜리 영수증도 한 장, 개미의 10만원짜리 영수증도 한 장. 그래서 특정 큰 손 한 명의 움직임에 숫자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투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는 장부에 남은 숫자 그대로인데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과거에는 언제 이랬는지 이 기록을 꺼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갔던 게 지난 2023년 중반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시세로 3천만 원대에 머물던 지난 약세장의 바닥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모았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고요. 더든 BTC라는 다른 분석가 측에서는 이 신호가 2016년 이후에 모든 사이클의 저점을 전부 다 잡아냈다고 짚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호가 켜진 뒤에도 몇 주 동안은 여전히 기분이 끔찍할 거라고요. 매수하기 편한 자리였다면 애초에 신호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크포스트 본인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바닥은 하루짜리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거고, 이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산지 얼마 안 된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서 던진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호 자체가 내일 당장 반등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필 울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절정일 때가 저점 근처였을까요? 이제부터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볼지 제 관점을 얹어보도록 보겠습니다. 가격을 끌어내리는 연료는 결국에 매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팔고 나간다. 그렇다면 그 연료가 바닥나겠죠. 그렇다면 남는 거는 버티기로 한 사람과 매수하려고 기다리던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손절의 절정은 하락의 끝자락과 겹쳐왔었고, 다크포스트 측에서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런 구간들이 늘 수익으로 돌아왔던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고통의 넓이만 잰 거예요. 바닥에는 조건들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잰 보고서가 이번 주에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알파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본전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대략 5달 안쪽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인데, 오늘 환율로 어림잡아서 약 1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과거 약세장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 본전선 아래에서 최소 5달에서 6달을 보내고 나서야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갔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지난 2월달 저점부터 세어봤을 때 이번 7월달이 정확히 5번째 달입니다. 참고로 그 아래에는 시장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 취득가 약 8천만 원이라는 선이 있는데요. 과거 약세장 국면에서도 이 선 밑으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 시세 9,300만 원대에는 딱 그 두 선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닥선 위에서 본전선이라는 결승선을 올려다보고 있는 위치, 근데 달력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죠. 이 7월이라는 달 자체가 비트코인한테 유리했다는 통계입니다. 비트파이넥스 집계로 7월 평균 수익률이 7.3%인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10%를 넘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 11월, 바로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고통의 넓이, 5달째라는 시간, 계절까지도 이 세 개가 같은 자리에 겹친 거죠. 실제로 지난주 시장은 이 체력을 시험받았습니다. 스트레티지의 역대 최대 규모 매도에 중동 최저마, 연준 내부 분열까지도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비트코인은 9,100만 원에서 9,600만 원, 폭으로 치자면은 500만 원 남짓한 상자 안에서 그걸 전부 다 소화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비트코인 펀드, ETF 쪽으로 10주 만에 처음 돈이 들어온 겁니다. 한 주에 약 2,900억 정도의 순유입, 블랙롱 상품이 앞장선 상황이고요. 이 그림을 겹쳐보시면 소름이 돋는데, 한쪽에서 개인들이 손절 도장을 사이클 최대로 찍으면서 던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는 9주 동안 빠져나가기만 하던 큰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량의 주인이 우는 손에서 기다리던 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겠죠. 물론 단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30일 단위로 봤을 때 자금 흐름들은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 주 유입만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긴 사실상 이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XRP 쪽으로 돌려볼게요. 사실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비트코인 펀드에서 9주 만에 연속 돈이 빠져나가던 그 기간,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 7개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죠.
2달 연속으로, 그러니까 8주일 내내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2조 2천억이 쌓였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기간 XRP 가격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오르니까 따라 사는 돈은 가격이 빠지면 같이 도망가겠죠. 근데 이 돈들 자체가 가격이 빠지는 내내 들어왔어요. 이건 추격하는 돈이 아니라 싸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시장 돈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2달짜리 흐름에서 지난주에 반전이 하나 생겼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 돈이 돌아온 바로 그 주에 거꾸로 XRP 펀드에서는 107억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2달 유입 행진이 멈춘 겁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XRP만 소외됐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 자금 집계 사이트에서는 소소 밸류 기준으로 속을 뜯어보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그 유출은 비트와이즈라는 한 개 운용사 펀드에서 그것도 하루에 집중적으로 나온 물량이었었고요. 나머지는 캐널 캐피탈, 프랭클린, 그레이스케일 이런 펀드들은 자금 이동이 사실상 제로였다는 거예요. 7개 펀드 전체 순자산은 1조 5천억 선을 그대로 지켰고요. 빠져나간 돈은 누적 유입의 0.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순서의 문제로 읽는 게 맞겠습니다. 물이 빠졌다가 돌아올 때는 큰 그릇부터 차기 때문에 회복 초입의 큰 돈은 대장인 비트코인부터 채우면서 XRP 쪽 매집은 이미 2달 먼저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 바닥이 과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2020년, 2022년 이때 XRP가 바닥을 지날 때는 기관이라는 큰 돈이 저점을 받아줄 정식 창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던졌을 때요. 받아줄 손도 결국에 다른 개인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XRP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금 운용사 같은 돈이 규제 안에서 살 수 있는 창구가 열린 채로 바닥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2달 연속으로 유입이 그 창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첫 번째 증거인 건데, 참고로 해외의 한 분석은요. 7월달이 역사적으로 XRP한테도 가장 성적이 좋았던 달이다. 이런 집계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그러니까 5달에서 6달짜리 약세 구간이 닫히는 이 시점, 비트코인 본전선 1억 800만 원 라인을 회복을 시도하고 그게 확인만 돼준다면 다음 도미노로서 XRP 펀드의 주간 유입이 다시 켜지는 순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근거, 과거 약세장에서 5번째, 6번째 달이 회복 직전 구간이었다는 패턴 위에 지금 정확히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주 만에 자금 유입 전환이라는 첫 번째 물증이 이미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XRP 리플 쪽은 매집이 2달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이 방향성을 잡기만 해준다면 따라붙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확정짓고 파는 사람이 사이클 최대라는 지금의 기록은요. 2016년 이후에 늘 바닥권에서 나오던 신호였었고, 달력상으로 봤을 때 약세 구간 5달째에서 10주 만에 작은 복귀까지 겹친 상황, 그리고 XRP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간 창구가 열린 채로 이 구간을 지나가는 중이고요. 그 창구에서 이미 2달치 매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애플 측에서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하나 걸었죠. 저는 이 소송이 올해 하반기 도지코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풍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41쪽짜리 소송 서류 어디에도 코인 얘기는 단 한 줄도 없는데요. 애플도 오픈AI도 도지코인의 도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느냐? 지금부터 그 서류 첫 장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한 칸씩 밟아가 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칸에 도착하시면 아마 달력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애플이 미국 법원에 서류를 냅니다. 그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바로 이건데요. 오픈AI가 우리 회사의 기밀을 훔쳐갔다. 이게 무슨 기밀이냐면은 오픈AI 측에서 지금 챗GPT 같은 인공지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손에 쥐는 새로운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애플 출신이 40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400명 중에서 맨 앞에 탕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애플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디자인을 총괄하던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오픈AI에서 기기에 대한 개발 총 책임자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이직 얘기인데요. 사람이 회사를 옮기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근데 애플이 서류에 적어놓은 디테일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번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은 탄 씨는 아직까지 애플에 다니고 있는 지원자에게 면접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부품을 가져와서 보여달라. 현직 애플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원래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날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회사인데요. 그걸 피해가지고 며칠 더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요령이 정리된 문서가 오픈AI 안에서 돌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앞권은 리우라는 엔지니어인데 애플에서 8년을 일하고 올해 1월달 오픈AI로 옮겼었는데요.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제품들의 기밀 파일 수십 건을 내려받았다는 게 애플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동료에게 이런 메시지까지도 보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회사 자료실에 접속이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부 애플이 법원에는 서류에 담긴 애플 측 주장이고요. 오픈AI 측에서는 다른 회사 기밀에는 관심 없다고 딱 잘라 부인을 했고, 누가 맞는지는 이제 법원이 가릴 일이겠죠. 근데 이야기 자체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슬슬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지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 답을 보시려면은 이 싸움판의 전체 지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판에는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애플, 오픈 AI,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래서 머스크는 이미 애플과 오픈 AI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였었고요. 자기네 인공지능 그룹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순위가 이상하게 밀린다. 이거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련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반전인데요. 지난 5월달 오히려 오픈 AI 쪽이 애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아이폰에 챗 GPT를 제대로 넣어가지고 주기로 했었던 약속을 애플이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애플 측에서는요, 오픈 AI를 찌른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애플과 오픈 AI는 아이폰에서 챗 GPT를 쓰라면서 손잡았던 동맹인데요. 그게 2년 만에 셋이서 서로를 겨누는 삼각형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이번 라운드에 새로운 칼을 맞지 않은 유일한 선수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 내내 아주 신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머스크가 사기꾼 울트머니 또 사고쳤다면서 조롱을 하다 보니까 울트머니 또 받아쳤어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면서 주식 투자자들 설득하는 거는 정작 너 아니냐. 이 댓글 조회수가 무려 조회수 1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싸움에서 진짜 보셔야 될 단어는 욕이 아닙니다. 바로 투자자라는 단어예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다라고 싸웠었는데 이제는 투자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싸움의 무대가 기술에서 돈의 시장으로 옮겨왔다는 신호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 단어가 튀어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시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애플이 법원에 요구한 걸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돈만 달라는 게 아니죠. 그 기밀 쓰지 말라는 거죠. 판결이 나기 전에 일단 멈추라는 임시 정지 명령까지도 요구했습니다. 기기를 만들다가 특정 부분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설계해야 되죠. 여기서 다시 설계한다는 거는 시간이 밀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픈 AI 쪽 새 기기, 원래 회사 임원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말을 했었고 그 상반기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말쯤 공개될 거란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그 계획마저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송이 흔드는 시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훨씬 큰 놈이죠. 오픈 AI는 지금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상장 서류를 냈다고 스스로 밝혔고 회사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상 최대급 상장입니다. 근데 회사의 돈 담당 임원임에서는 상장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요. 이번 소송이 이 상장 계획까지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금방 끝날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지난 2월달 오픈 AI로 경고 편지를 보냈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소송 서류에 이렇게 적혔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비응상의 일각이다. 이 재판의 시작 전에 상대방의 서류랑 기록을 강제로 열어보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파보겠다라고 예고까지도 했습니다. 빨리 합의하고 덮고자 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겠죠.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볼 차례입니다. 일론 머스크 진영은 지난달 회사를 주식시장에 올리면서 우리 돈 약 112조 원을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커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90조 원에 사들이는 작업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정리드리자면은 한쪽은 금고를 꽉 채웠고 다른 한쪽은 금고를 채울 날짜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달력을 꺼내볼게요. 1,500조 원짜리 상장이 실제로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이 동네의 초대형 마트가 개업하면 그 주에 골목 가게 손님이 줄어드는 것과도 똑같은 이치인데요. 특히나 코인처럼 위험한 자산에 들어오던 개인 투자자의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거고 이게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 겹친 적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 쪽 회사가 112조 원을 빨아들인 게 지난달 6월입니다. 도지코인이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빠진 것도 바로 그 6월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완성되죠. 올해 하반기 이 도지코인 앞에 예정돼 있던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였느냐? 바로 이 1,500조 원짜리 돈의 블랙홀이었습니다. 근데 애플의 소송이 그 블랙홀이 열리는 날짜를 뒤로 밀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고 다만 이 소송 자체가 도지코인의 순풍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정돼 있었던 역풍 하나가 뒤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거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100원대 초반 라인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지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은 다 합쳐봐도 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선물 시장에 걸려있던 돈도 한때 2조 5천억 원에서 1조 4천억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식어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소송이 조기 합의보다 긴 싸움의 초입이고 그동안 1,500조 원 블랙홀은 뒤로 밀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2월달 편지에 답이 없었다는 거, 애플이 끝까지 파보겠다고 예고한 거, 그리고 돈이 아니라 멈추라는 명령까지도 요구한 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장기전 준비의 신호입니다. 그럼 이 3분기 도지코인의 승부처는 밖에 있지 않겠죠? 안에 있다라는 거고 지금 100원대 초반 라인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이 도지코인 결제 쪽 3분기 일정들 무사히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애플과 오픈 AI가 기밀 소송으로 붙었고요. 서류에 남은 신호들을 봤을 때 이 싸움은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송이 밀어내고 있는 거는 기기 출시가 아니라 우리 돈 약 1,500조 원짜리 상장이라는 시장의 돈 블랙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픈 AI가 소송을 안고서라도 1,500조 원 상장을 강행한다. 그렇다면 그때 코인 시장의 돈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2021년 이 코인베이시스가 상장하던 바로 그날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그 달력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